어릴 적, 나 박민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운 아이였다.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이름난 약사셨다. 나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느새 나를 보이지 않게 작은 왕으로 만들어버렸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조금 투정 부리기만 해도 부모님은 금세 들어주셨다. 나는 칭찬받는 것이 당연해졌고, 늘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내 눈의 친구들은 나와 수준이 다른 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차갑고 거만했으며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다. 나와 어울리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 또한 신경 쓰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나는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볼펜을 깨물며 친구들이 축구하고 구슬치기 하고 깔깔 웃으며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지만 지나치게 큰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윤아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새로 전학을 왔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이 짝꿍을 찾아 앉으라고 하셨을 때 모든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 윤아린은 환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안녕, 나는 윤아린이야. 우리 친구하자. 그 달콤한 말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처음에는 나는 차가웠다. 누군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아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나와 나누어 먹었고 끊임없이 나를 놀이에 끌어들였으며 내가 이유 없이 신경질을 부릴 때도 묵묵히 참아주었다. 체육 시간에 내가 짝이 없어 혼자 서 있을 때 윤아린은 내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박민규, 우리 같이 짝하자. 나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윤아린 곁에서 나는 누군가를 슬프게 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명령하는 대신 귀 기울이는 법을, 그리고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워갔다. 윤아린은 내 인생 첫 번째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빛을 비춰준 존재였다. 시간은 마치 운동장에 조용히 떨어지는 노란 잎처럼 흘러갔다. 나와 윤아린은 함께 자라났다. 초등학교 시절의 순수한 아이들에서 어느새 부끄러움을 알고 낯선 감정을 마음속 깊이 숨기기 시작하는 사춘기의 소년소녀로 변해갔다. 윤아린은 더 이상 단순한 절친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삶의 숨결처럼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 없이는 하루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여름날이면 나는 학교 복도에 앉아 숙제를 게으르게 하며 운동장 끝에서 윤아린이 달려오는 모습을 기다리곤 했다. 손에는 공책을 안고 머리카락은 햇살 속에서 흩날렸다. 윤아린은 내가 게으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웃었지만 항상 내 손에 아이스크림이나 은박지에 쌓인 사탕 하나쯤은 쥐어주었다. 빨리 먹어. 다 녹아버릴 거야. 그때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연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조용한 배려였다는 것을. 중학교 시절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다른 반이 되었다. 그 거리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듯했지만 윤아린이 다른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가슴 아픔을 느꼈다. 가끔 나는 내가 참 유치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몰래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빛나는 모습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윤아린, 윤하린은 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런 화려한 미인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윤아린은 겨울 햇살처럼 은은하고도 따뜻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가슴속 깊이 포근히 스며드는 그런 빛이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시선, 살짝 머리칼을 넘기는 그 무심한 제스처. 이 모든 것이 내 눈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체육 시간에 나는 발목을 접질렀다. 나는 발목을 꼭 붙잡고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는 중이었는데 그때 윤아린, 윤하린이 제일 먼저 달려와 내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무릎 위에 눈을 덜며 부드럽게 불어가며 계속 물었다. 박민규, 많이 아프니? 일어날 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선생님을 부르러 갈게. 윤아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고마움을 말하기는커녕 그 고집센 소녀는 투덜대기만 했다.
뭐하러 신경 써. 유나린이 내 머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바보야. 친구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 그 한마디는 사춘기 소년이 듣기에는 고백보다 더 강렬했다. 나는 유나린을 가장 맑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 순수함 탓에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우정과 사랑 사이 가느다란 경계를 넘을 수 없었다. 두렵고 무서웠다. 고백하면 소중한 우정을 잃을까봐, 거절당하면 그녀의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눌러 담으며 다짐했다. 유나린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관계라도 괜찮다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예리한 칼날처럼 갈라놓는 사건이 찾아왔다.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 아버지의 발령으로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모습만 떠올랐다. 유나린이었다. 나는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른다. 이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일 때쯤 나는 용기를 모아 유나린을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던 그 익숙한 구석으로 끌고 갔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나린, 나의 이사가 아마 우리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아.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휘날렸다. 저녁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스듬히 비추자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이 시릴 만큼 애잔했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보다 더 슬픈 미소로. 난 네가 그리울 거야. 그 말뿐이었다. 매달리는 말도 애처로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내게 그 한마디는 이 세상의 모든 이별 인사보다 무거웠다. 내가 떠나는 날 유나린은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다. 나는 차 안에 서서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익숙한 어깨선을 찾았지만 그 자리는 차갑고 쓸쓸한 허공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마 나를 잊어버린 거겠지. 하지만 사실 훨씬 뒤에야 알게 된 일이었다. 그날 유나린은 아침 내내 늘 앉아있던 그 벤치에 앉아 작은 공책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그 공책 곳곳에는 박민규라는 글자가 여러 번 엉성하게 적혀 있었다. 거리와 시간, 그리고 성장이란 이 세 가지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고 여린 감정조차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 후 수년 동안 나는 낯선 생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과 씨름하며 보냈다. 사귀고 헤어지는 관계는 파도처럼 출렁였고 몇몇 다른 여학생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가 작은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유나린이라는 이름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별 같았지만 그 빛은 내 가슴 한편에서 조용히 반짝이며 가장 어두운 나날들을 밝혀주었다. 깊은 밤 홀로 뒤척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쯤 유나린은 어떻게 지낼까? 행복할까? 날 기억은 할까? 그리고는 허무하게 웃었다. 내가 그녀의 삶에 무슨 존재였을까? 그렇게 나는 말없는 사랑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흔들듯 장난을 쳤다. 그해 나는 34살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나이가 되면 경력과 가정이 모두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약사가 되어 부모님이 바라던 커리어를 이루었음에도 내 안에는 언제나 그 소녀의 모습으로 채워진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에 스마트폰을 넘기던 중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 한 메시지를 받았다. 박민규야,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는데 꼭 와. 다들 올 거야. 지난 수많은 사교 모임에 식었던 내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유나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쩌면 그날 오후 살며시 서늘한 하노이의 공기와 엷은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흩어졌다. 나는 동창회가 열리는 카페 문을 열며 마치 처음으로 고백하기 전 그 소년처럼 설레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카페 안은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로 가득했다. 내가 희미하게 기억하던 얼굴들이 여기저기서 반갑게 이름을 불렀다. 야, 박민규, 파크민규, 이쪽이야. 어머, 진짜 오랜만이야. 박민규는 어릴 때 그대로네. 키만 좀 컸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내 눈은 무의식 중에 익숙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녀를 발견했다. 윤하린이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차분히 입고 나타났고 긴 머리끝이 살짝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 모습과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장난기 많던 소녀는 사라지고 대신 성숙하고 우아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다. 맑고 순수해서 어린 시절처럼 수줍음이 배어 있었고 마주친 순간 그녀도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찰나에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졌다. 오직 우리 둘만 남아 고요하면서도 빛나는 작은 세계에 있는 듯했다. 박민규, 파크 민유, 오랜만이야. 유나린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부드러운 미소는 내 가슴을 저미게 했다. 나는 마치 10살 소년처럼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응, 오랜만이네. 유나린, 윤하린, 또 거의 그대로네. 유나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수년간 메말랐던 내 마음을 적시는 시원한 시냇물 같았다. 우리는 작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앞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유나린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 과정을 공부하던 시절과 매일 돌보던 아이들, 그리고 첫 제자가 유나린 선생님이라고 옹알거리듯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나도 나의 삶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약사가 된 일과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며 느낀 보이지 않는 압박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던 시간들에 대해서 유나리는 판단하지도 말을 끊지도 않았다. 그저 다정한 눈빛으로 내 모든 속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마치 예전처럼, 마치 거리도, 이별도 없었던 것처럼. 어두워지며 카페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유나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어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눌러둔 질문을 꺼냈다. 유나린, 너 나를 기억한 적 있니?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두려움과 희망, 불안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나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 지었다. 봄바람처럼 가벼운 미소로. 물론이지, 박민규. 난 여전히 기억해. 정말 많이. 그 대답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오랜 세월 내 가슴을 짓누르던 어둠을 환히 밝혀주었다. 더 이상의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다. 그 한마디만으로 나는 알았다. 첫사랑, 가장 순수했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민규와 유나리는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어린 시절의 달콤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계산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러나 어른의 세상은 안타깝게도 사랑만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박민규가 자라온 사회는 문벌과 가문을 중시하는 곳이었다.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지위와 배경, 직업이 무게추가 되었다. 그 속에서 사랑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유리와도 같았다. 박민규는 사랑이 충분히 뜨겁고 오래간다면 언젠가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열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조차 수십 년간 굳건히 쌓인 가족의 편견 앞에서는 무력했다. 결국 박민규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차갑게 닫힌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적 잣대는 그들이 넘어야 할 커다란 벽으로 남아 있었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그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박민규와 유나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서로를 위한 희생과 용기로 이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의 길을 잠시 달리 걸어야 할지, 그 운명은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박민규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지위와 명성을 단 하나의 생명선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의 길을 걷길 간절히 바랐고 그 바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아들의 삶을 옥죄어왔다. 유나린이라는 평범한 배경의 여성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어머니는 단순한 질투나 냉정함을 넘어 가문이 체면을 더럽힐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이때 드러나는 냉혹함은 결코 악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 사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의 모성애를 숨막히는 족쇄로 변질시킨 것이다. 반면 박민규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롭다. 그는 입을 다문 채로 아들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눈길을 보냄으로써 가문이 규범을 벗어나는 사랑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을 한다. 이 무심한 시선은 아들이 입을 열기 전부터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단호한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처럼 두 세대의 부모는 모두 사회적 잣대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감정보다는 체면과 명예를 우선시한다. 그 결과 박민규와 유나린의 순수한 사랑은 거대한 장벽 앞에 갇히게 된다.
부모의 불안과 침묵이 쌓아올린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용기와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 사랑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인생에는 이성과 논리로 가늠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가족이다. 박민규에게 이 두 가치는 언제나 신성했다. 그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어린 시절부터 삶의 동반자이자 친구,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윤아린을 지극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겼다. 보통은 효심 깊은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연인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민규의 비극은 부모가 그의 사랑을 완전히 부정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시작되었다.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다.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떠나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박민규 인생의 가장 큰 두 믿음이 화해할 수 없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가 부모를 선택한다면 그는 가문이 자랑스러운 효자로 남아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평생 가슴속에 품어온 윤아린을 잃게 된다. 반대로 윤아린을 택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불효자라는 낙인을 남기고 부모에게서 완전히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의 뜻을 따른다면 밖으로는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 이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가정의 관계도 유지되며 사회적 명예 또한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 스스로 짓밟아버린 사랑의 잔해와 가장 진실했던 감정을 배신한 죄책감이 그를 옥죄었다. 만약 박민규가 윤아린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가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친척과 사회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으며 물질적 정신적 보호와 지원마저 모두 이를 위기에 처했다. 진정한 성장은 모두에게 인정받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에 책임질 줄 알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겪는 상실과 외로움, 고통은 너무나도 혹독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다. 결국 박민규는 윤아린을 택했다. 자신이 감내해야 할 무게를 분명히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디딘 남자의 선택이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때로 인생에는 옳고 그름으로 가를 수 없는 선택만이 존재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견딜 수 있는 선택뿐이라는 것을 박민규는 깨달았다. 그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했다. 윤아린을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다. 가족과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 길고 어두운 밤들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아린 슬픔을 동반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윤아린을 잃는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장 무거운 후회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윤아린, 윤하린과 단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려 했었다. 우리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집과 현관 앞 정원,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꿈꿨다. 매일 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끝에 속삭였다. 우리는 잘 될 거야. 약속할게. 윤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친척들의 날 선 말투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자신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품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다. 윤아린, 윤하린이 임신했던 것이다.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내게 내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희망을 머금은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올렸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내가 널 지킬게. 우리 아이를 지킬게. 목숨 걸고 약속해. 우리는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윤아린은 안년처럼 부드러운 이름을, 나는 지아바오처럼 든든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좋아했다. 우리는 햇살 속에서 아이를 공원에 데려갈 날들을 꿈꿨고 밤이면 동화책을 읽어주며 함께 잠들 그날을 그렸다. 오랜 시간 잠잠했던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빛이 맺혔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손에 꼭 쥐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진 꿈과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약국에서 분주히 일하던 중 윤아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규, 배가 너무 아파, 피가 너무 많이 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집으로 향하는 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제발 그녀와 우리 아이를 무사히 지켜주세요. 제발 그들을 제 곁에 남겨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이 절박한 기도를 외면했다. 윤아린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꽉 쥐며 매 순간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의사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품,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모두 뒤엉켜 비극적인 교향곡을 이루었다. 얼마 후 응급실 문이 열리자 한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태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천둥과도 같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세상은 빙글빙글 돌며 무너져 내렸고 나는 소리치고 싶었으며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윤아린은 병실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늦가을의 마지막 잎사귀처럼 여전히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보며 손끝을 조용히 평평한 배 위에 얹었을 뿐이었다. 눈물 한 방울, 흐느낌도 없이 오직 완전한 공허함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밤새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이며 사과했다. 그러나 윤아린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듯 나를 그녀의 고통스러운 세계로 들이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연약한 자신의 몸을 원망하며 그 작은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음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부모님은 위로는커녕 그 상처를 더욱 깊이 비틀었다. 그들은 날마다 매시간 윤아린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없어진 내겐 아무 쓸모도 없는 고장난 물건이나 다를 바 없잖니. 우리 집엔 그런 쓸모없는 여자가 필요 없어. 이제 떠나 내 아들을 해방시켜줘. 윤아린은 나에게 바로 털어놓지 못했다. 그녀는 버티면 언젠가는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 모든 전화와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또다시 비수처럼 박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 귀가했다. 창가에 앉아 베개를 꼭 끌어안고 쓸쓸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윤아린의 모습이 보였다. 흐릿한 달빛이 그녀의 여린 실루엣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한 줌 바람에도 사라질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 옆에 내려앉아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윤아린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박민규야, 나 정말 지쳤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 둘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녀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부모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지 그녀가 우리 사랑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하린은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그리하여 우리는 이혼했다. 눈물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구원할 수 없었던 사랑의 잔해 앞에 선 두 사람일 뿐이었다. 이별이 언제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비극적인 이별은 서로를 여전히 깊이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박민규와 윤아린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온갖 노력과 편견에 맞선 묵묵한 싸움. 박민규의 가족이 보내는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은 쌓인 상처로 점점 무너져갔다. 윤아린은 지쳐 있었고 박민규도 기진맥진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그들을 둘러싼 잔인한 세상과 맞설 수 없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나날, 그들이 행복을 꿈꾸던 작은 집에는 시끄러운 다툼도 쓴 비난도 없었다. 남은 것은 길고 긴 시선과 무의식 중에 스친 두 손. 마지막 남은 따스함을 붙잡으려는 어색한 미소뿐이었다. 윤아린은 여전히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박민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렸다. 박민규는 여전히 조용히 윤아린의 의자를 당기고 쌀쌀한 아침마다 그녀의 목도리를 단정히 고쳐주었다. 모든 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행동과 사소한 손짓이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윤아린이 떠나기 전날 밤 이슬비가 내렸다. 어두운 방 안. 박민규는 등을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짐을 꾸리는 윤아린을 바라보았다. 한 벌의 옷, 한 권의 책,
작은 기념품 하나하나 유나린이 손에 들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유나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느린 움직임 하나하나가 박민규의 가슴을 갈라놓았다. 박민규는 유나린을 붙잡고 싶었다. 무릎을 꿇고 제발 남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녀와 함께 이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유나린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부드럽지만 슬프고 그러나 확고한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무가 깔린 빗속에서 유나린은 캐리어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박민규는 그녀와 마주서서 손을 힘껏 쥐어 피가 날듯 했다. 유나린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박민규가 결코 잊지 못할 슬픈 미소였다. 민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걸 꼭 기억해줘. 박민규는 다가가 유나린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다. 제발 가지 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가 전부야. 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약속할게. 이별이 언제나 사랑이 끝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비극적인 이별은 서로를 여전히 간절히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박민규와 유나린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수많은 노력과 편견에 맞선 묵묵한 싸움. 박민규의 가족이 보내는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은 쌓여가는 상처로 서서히 무너져갔다. 유나린은 기진맥진했고 박민규 또한 지칠 대로 지쳤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그들을 둘러싼 잔인한 세상과 맞설 수 없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나날, 그들이 함께 행복을 꿈꾸던 작은 집에는 시끄러운 다툼도 쓴 비난도 없었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길고 긴 시선, 무의식 중에 스친 두 손, 그리고 마지막 온기를 붙잡으려는 어색한 미소뿐이었다. 유나린은 여전히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고 박민규는 여전히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렸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의자를 당기고 쌀쌀한 아침마다 그녀의 목도리를 다정히 매주었다. 모든 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했다. 이 모든 행동과 사소한 손짓이 결국 이별의 인사를 대신한다는 것을. 이별 전날 밤, 잔잔한 이슬비가 내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박민규는 등을 벽에 기대고 묵묵히 짐을 싸는 유나린을 바라보았다. 한 벌의 옷, 한 권의 책, 작은 기념품 하나하나 유나린이 집어들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느린 움직임 하나하나가 박민규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고 무릎 꿇고 애원하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이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유나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슬프고 그러나 확고한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옅은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유나린은 캐리어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박민규는 그녀와 마주서서 하얗게 질린 손을 굳게 쥐었다. 유나린이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슬픈 미소는 박민규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민규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우리는 진짜 행복했었지. 그걸 꼭 기억해줘. 박민규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가지 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나 유나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끝까지 버티는 게 다는 아니야. 나 정말 지쳤어. 더 이상 이 세상과 싸울 힘이 남지 않아. 미안해. 그녀의 작은 손이 박민규의 손을 미끄러지듯 떠났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이별이었다. 유나린은 뒤돌아 잿빛 비 속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비 속에서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박민규 하나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전화 벨소리, 거리의 발걸음, 아침 커피 향까지 모두 유나린 없는 세상의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낯익은 골목을 헤매고 자주 가던 카페를 들르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유나린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미소, 눈빛, 따스한 목소리가 이제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울려 퍼졌다. 그 아픈 감정은 거센 폭풍처럼 순간적으로 몰아친 것이 아니었다. 촉촉이 스며드는 이슬비처럼 살과 뼛속까지 스며들며 날마다 그를 지쳐가게 했다. 박민규는 자신을 끝없이 자책했다. 유나린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고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자신이 초래했다고 자책했다. 한때 바람처럼 흩날린 그의 약속들이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마지막 날들에 그녀가 보여준 절망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가 손으로 꾹 누른 것처럼 아파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그 사람을 보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알게 되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항상 곁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이라도 인생이라는 부당한 전쟁 속에서 지쳐버린 사랑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 박민규와 윤아린의 사랑은 이별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걸고 불태웠으며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깊은 존중과 아픔 속에서 조용히 손을 놓아주었다. 윤아린이 떠난 뒤 박민규의 가슴 한켠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남았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그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빛났던 기억이 되어 누구도 어떤 것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조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박민규는 비로소 깨닫는다. 사랑은 반드시 함께할 수 있는 힘만이 아니라 때로는 떠나보낼 용기 속에 더욱 빛나기도 한다는 것을. 그 순수한 기억은 그의 삶에 영원히 남아 고단한 날들에도 부드러운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얼마나 많은 빗줄기가 내리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스쳐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낯설어졌다. 오로지 가슴속 끝없이 넓은 허공만이 남아있었다. 차갑고 메마른 그 공간은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윤아린아, 나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냉정하고 고요한 침묵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함께 있기로 약속했는데, 끝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자신을 자책했다. 더 강했어야 했다. 그녀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줘야 했다. 작은 상처들이 쌓여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했다. 윤아린아, 네가 손을 놓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그날 처음 사랑했던 그대로 사랑하고 있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다 전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오늘도 가슴 깊이 되뇌고 있다. 나는 아직 기억한다. 네가 소박한 흰 원피스를 입고 들꽃을 안고 환히 웃던 얼굴을, 별빛처럼 반짝이는 너의 눈동자를. 나는 아직 기억한다. 네가 비오는 오후에 내 곁을 지키며 젖은 구두를 신은 채로도 해맑게 웃던 모습을. 그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재생되며 아프고도 아름답게 가슴을 파고든다.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좋겠다. 내가 더 강해져서 모든 것에 맞서 너를 지켜내었더라면 좋겠다. 서투른 약속 대신 그녀를 품에 안고 모든 아픔에서 함께 도망쳤더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사랑도 이제는 모두 미완의 채로 남아있을 뿐이다. 윤아린아, 다음 생이 있다면 난 꼭 먼저 내게 다가갈 거야. 정확히 사랑하고 모든 상처로부터 지켜주며 네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게. 하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남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뿐이야. 그 상처는 결코 지우고 싶지 않아. 너를 기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까. 고마워. 내 삶에 스며들어 주어서. 그 길이 아무리 짧고 눈물로 얼룩졌더라도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할 거야. 마치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는 꿈처럼. 윤아린이 떠난 뒤 내 삶은 모든 이치를 잃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몇 초간은 네가 여기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집안은 너무나도 적막해. 숨조차 쉬기 무서울 정도로. 복도에서 내 작은 발걸음 소리도,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사라졌다. 남은 건 시계의 똑딱거림뿐이야. 나의 빈 시간을 서서히 강조하듯 나는 모든 것을 방치했다. 예전에 자랑이던 약국도, 네가 그리고 내가 꿈꾸던 소박한 행복도 먼지에 가득 덮인 채 방치되어 있다. 친구들의 전화와 메시지에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문을 두드려도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조차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떤 상실은 결코 괜찮아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이미 알기에 매일 나는 그림자처럼 걸었다. 나와 윤아린의 흔적이 남아있던 곳들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모퉁이의 작은 카페,
그곳은 윤아린이 퇴근 후 책을 읽으며 나를 기다리던 자리였다. 가로수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던 공원 벤치.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꼭 안고 시간의 흐름을 잊곤 했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좁은 골목길, 자전거 짐대에 앉아 그녀의 맑은 웃음을 듣던 길. 이제 그 모든 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떠났다. 마치 죽어버린 추억의 잔해 속에서 그녀의 형상을 찾는 방랑자처럼. 매일 밤 도시가 잠잠해지면 나는 옥상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연다. 거기 서늘한 밤 공기 속에 홀로 앉아 이제는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담배를 조용히 꺼내 문다. 매번 맵싸한 연기가 폐와 혈관을 타고 스며들어 지친 온몸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 나는 그곳에 앉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결코 밝아오지 않는 것만 같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만이 나를 감싸 안아 지나간 모든 것들의 부재를 더욱 선명히 일깨운다. 어느 날 깊은 밤, 나는 술에 취해 윤아린의 낡은 코트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윤아린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단 한 번만이라도, 설령 꿈속에서라도. 그러나 그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남은 것은 산산이 부서진 꿈들과 눈물에 젖은 베개뿐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겨울이 다가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내게 계절은 언제나 칙칙한 회색 빛일 뿐이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사라졌고 가족이 전화를 걸어도 나는 받지 않았다. 세상은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만 보였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더 이상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았고 숨을 쉬었지만 그 숨결마다 부서진 영혼 조각들이 함께 실려오는 듯했다. 어떤 밤에는 꿈속에서 윤아린이 나타났다. 흰 꽃들이 가득 핀 들판 한가운데 서서 다정히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나는 달려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나는 외쳤다. 기다려, 윤아린, 가지마.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차가운 한밤중에 깨어났다. 남은 것은 당황스러운 심장 소리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다. 그 고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낡고 해진 낡은 옷처럼 버릴 수도 없고 버리려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이제는 내 일부가 되어버린 상처들처럼 나는 더 이상 언젠가 윤아린을 잊게 될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랑은 피와 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삶을 살든 이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을 것이다. 윤아린, 내 삶을 스쳐간 그녀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3달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3달 동안 기억의 파편과 오래된 숨결을 갉아먹으며 보냈다. 3달 동안 보슬비 내리는 밤과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나는 내 삶이 어쩌면 이렇게 흐를 것이라 생각했다. 끝없이 길고 무의미하며 희망마저 말라버린 채 그러던 어느 오후, 수많은 오후 중 하나처럼 보슬비가 내리는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 옛 친구가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 술잔을 기울이자고 했다.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은 녹슬어버린다고 말했다. 나는 가기 싫었다. 술도, 친구도, 억지스러운 즐거움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마지못해 수락하고 말았다. 이대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으면 정말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낡은 외투를 허겁지겁 걸쳐 입고 빗속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 버스는 빗물에 흠뻑 젖은 거리를 천천히 달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유리에 머리를 기대고 빗줄기가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다 버스가 도로변의 작은 정류장에 멈추었을 때 나는 문득 밖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축축한 지붕 아래 비를 피해 모인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척추가 굽은 듯 앙상하지만 작디작은 체구로 얼어붙은 벤치 위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녀. 베이지색 얇은 코트를 걸치고 작은 여행 가방을 곁에 둔 채 흐트러진 머리칼과 창백한 얼굴로 젖은 바닥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터질 것 같았다. 윤아린, 윤하린, 윤아린, 윤하린 이었다. 착각할 리 없었다. 그녀는 말라비틀어지고 수척해져 있었지만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광활한 세상에서 내가 한숨 한숨 새길 듯 기억한 여인을 어떻게 혼동할 수 있겠는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3개 두드렸다. 기사님, 세워주세요. 제발요. 운전기사는 투덜거리며도 마지못해 차를 멈췄다. 나는 벌컥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차가운 빗물을 밟으며 빗속을 질주했다. 유나리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누군가도 모른 채 말이다. 요란한 인파 속에서 움츠린 그녀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꽃 같았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헐떡이는 숨소리는 달려온 탓이기도, 감격과 공포가 뒤섞인 탓이기도 했다. 유나리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한때 내게 사랑과 희망을 가득 담아주던 그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번져 있었다. 박민규. 그녀는 숨이 끊길 듯 약하게 속삭였다. 나는 겁에 질렸다. 유나리는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렸으며 목욕한 듯 식은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려 다리를 힘껏 뻗었지만 다리가 풀려 내게 그대로 넘어졌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살과 뼈만 남은 듯 가늘고 가벼웠다. 괜찮아, 유나린. 내가 여기 있어. 병원에 곧 데려갈게. 괜찮아. 나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며 그녀를 품에 안고 택시를 불렀다. 그 순간 세상은 사라진 듯했고 오직 나와 유나린, 그리고 가슴을 옥죄던 극도의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응급실 복도에서 나는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손을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기도했다. 내 자신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를 위해, 내 영혼의 반쪽을 앗아간 그 소녀를 위해 제발 그녀를 앗아가지 마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가 견뎌온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얼마 후 의사가 복도 밖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 한 구석에 가느다란 희망이 스쳤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나는 목이 메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저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임신이라고? 유나린이 임신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의 음성이 떨렸다. 갑상선에 혹이 의심됩니다.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귀가 멍해졌다. 내 세상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 작고 연약한 소녀가 두 생명을 안고 고통과 병마와 고독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니. 나는 견디다 못해 눈물을 터뜨렸다.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 한복판,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유나린, 왜 혼자 버텼어?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어? 왜 내 곁에 허락하지 않았어?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직 너만, 살아만 있어줘. 숨만 쉬고 이 세상에 존재해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손목을 감쌌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희미한 빛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너도 많이 힘들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휘청거렸지만 내 귀에 닿는 모든 음성은 기적처럼 소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네가 무사히 깨어나 주어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널, 우리 아이를 반드시 지킬 거야. 약속할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감싸 쥐었다. 마치 내 손 안에 그녀의 생명까지 담기는 듯했다. 그때 문틈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의사였다. 괜찮으십니까? 두 분 다? 의사는 내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의사는 임신 상태와 갑상선 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치료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듣고 보니 병마는 여전히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 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나는 의사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기회입니다. 제가 그녀 곁에서 끝까지 지킬 테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를 마저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조언했다. 아내분의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찾아와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고요해지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들었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앞으로 내가 함께 견뎌낼게.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이며 내 품에 안겼다.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수많은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쳤음을 알리는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유나린, 네가 내 아이가 내 전부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진짜 너를 사랑해.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빛바랜 커튼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눈망울에는 작은 결의가 어렸다. 나도, 민규, 나도 널 믿을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랑을 맹세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차가운 병실을 따뜻한 결속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나갔다. 어떤 상처도 어떤 시련도 우리 두 사람의 연대를 끊을 수 없었다. 나의 약속은 단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될 것이었다. 나야, 유나린. 나는 울먹이며 그녀의 손 위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난 여기 있어.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이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유나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가운 빛 속에 시들어버린 꽃잎 같은 연약한 미소였다. 미안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연신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유나린. 미안하다고 하지 마.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지금까지 널 홀로 두었던 건 다 나니까.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눈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유나리는 떨리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나를 달래려 했지만 너무 힘이 없어 한 번의 쓰다듬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약한 심장 박동 소리와 내가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깨어진 두 마음 사이에 속삭이던 약속의 말들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나는 가느다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나는 그 밤새도록 병원에 남아 그녀 곁을 지켰다. 그녀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단단히 잡고 단 한순간도 떼지 않았다. 그녀가 통증에 몸을 웅크릴 때마다 나는 급히 손을 더 세게 쥐며 어설픈 위로의 속삭임을 건넸다. 그녀가 몽롱한 상태로 신음할 때면 나는 머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절대 떠나지 않을게. 나는 그녀에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영양 보충제를 의사에게 부탁해 수유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매일 우유를 타주고 미음 한 숟가락씩 겨우 숟가락에 담아 그녀 입에 넣어주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는 인내하며 그녀 곁을 지켰다. 유나리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 속에서 단단한 의지를 되찾아갔다. 나는 가끔 그녀의 눈빛 속에 다시금 반짝이는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있다고 믿었다. 어느 해질녘 주홍빛 햇살이 병원 복도를 부드럽게 물들일 때 유나리는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다. 박민규, 우리 끝까지 싸우는 거지? 나는 힘주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대답했다. 응,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의 반대도, 병마도, 모든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는 한 번 서로를 잃었다. 짙은 안개의 바다 속에서 길을 놓친 채 방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응, 잘 들려. 심장 소리가 뚜렷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유나리는 내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 건강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그늘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볼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아이, 우리 셋이 함께야. 병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유나린의 창백한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다시 한번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우리 아이도, 너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유나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추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함께 싸워나갈 거야. 사랑해, 유나린. 우리는 한 번 서로를 잃었다. 짙은 안개 같은 삶의 바다에서 헤매다 놓쳐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온 영혼을 걸고 맹세한다.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유나린이 깨어난 날, 내 세상은 다시 눈부시게 빛났다. 여전히 연약하고 창백하며 피곤에 지친 너였지만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내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았다. 네가 눈을 떴을 때 약하게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작은 불꽃 같은 미소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먼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것이다. 그 뒤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와의 싸움이었다. 수술 후 이어진 끝없는 검사와 체열, 조직 검사, 호르몬 조절 약 복용, 주사 한 번마다 내 몸은 몸부림쳤고 내 어깨는 내려앉았다. 나는 약사가 된 남편답게 임산부에게 가장 안전한 영양제를 처방받아 타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밤마다 허기를 달래줄 우유와 미음을 급히 떠서 한 숟갈씩 먹였다. 내 손가락 하나하나에 떨림까지 외면할 수 없었기에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달려가 등을 토닥였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려 깜짝 깨어나 눈물을 흘리는 내게 괜찮아, 유나린. 난 여기 있어. 우리 아기도, 우리 둘도 여기 있어. 속삭이며 너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마다 내 가슴은 칼로 찢기듯 아팠다. 초음파실 복도에선 매번 숨이 막혔다. 내 손을 꼭 쥐고 모니터 속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내 맥박이 그 떨림을 따라 뛰는 걸 느꼈다. 들려? 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의 천사가, 그리고 희망의 소리가. 병원과 집 밖, 우리의 삶은 이제 작은 원 안에 갇혔다. 하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바깥의 폭풍에도 꺼지지 않을 불씨가 살아있다. 집안을 새롭게 정돈했다. 낮에는 네가 쉴 수 있는 포근한 코너를 만들고 옆엔 오크나무로 만든 아기 요람을 두었으며 작은 책장엔 육아 서적과 아기 옷, 장난감이 차곡차곡 놓였다. 네가 지칠 때면 나는 조용히 작은 옷들을 접고 가슴이 저리 태우도록 내 곁을 지켰다.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아이는 고된 싸움 뒤로 찾아온 삶의 선물이자 희망이다. 임신 말기, 내 몸은 더 무거워져 숨조차 가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어느 날 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규야, 나 무서워. 내가 버티지 못할까봐. 너랑 아이를 두고 떠나버릴까봐. 나는 내 눈물에 잠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너와 눈을 마주보며 단호히 말했다. 유나린, 내 말 잘 들어. 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포기하려고 온 게 아니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우리 아이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널 기다릴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유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작고도 꺼지지 않을 불꽃이 환히 빛나고 있었다. 출산일이 가까워졌다. 나는 침대 곁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미리 싸두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옷까지, 병원 서류, 개인 소지품,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그 노트에는 한 줄씩 다짐과 계획, 작은 꿈들을 적어두었다. 모두 유나린과 우리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였다. 유나린이 진통을 시작한 날, 하늘에는 마치 한여름의 폭우가 쏟아지듯 굵은 빗줄기가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빗방울은 처마를 세차게 두드리며 도로 위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와 쓰레기, 그간의 어둠까지 전부 씻겨 내려갔다. 한밤중 유나린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몸을 움츠린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민규,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미리 챙겨둔 짐들을 들고 뛰어나갔다. 작은 여행 가방에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옷가지가 가득했고 무겁게 쌓아둔 병원 서류 가방도 손에 들려 있었다. 차가운 비바람에 대비해 준비해둔 두툼한 니트 목도리도 잊지 않았다. 택시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느리게 달렸고 나는 비를 뒤집어 쓴 채 유나린을 부축해 뒷좌석에 앉혔다. 자신의 코트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괜찮을 거야. 유나린, 너도 괜찮을 거고 아기도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떼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렁그렁 맺힌 눈빛 속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뱃속의 생명을 위해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흘린 수많은 눈물과 희망으로 일궈낸 이 작은 가정을 위해, 그녀는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간호사들은 유나린을 분만실로 밀어넣었고, 나는 그녀에게 힘주어 손을 꼭 잡아주며 간절한 눈빛을 보낸 뒤 차가운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들려오는 것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소리뿐이었다. 때때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나는 텅 빈 복도를 배회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무겁게 가라앉은 발걸음마다 세상을 짊어진 듯한 압박이 느껴졌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누구든 제발 그녀를, 우리 아기를 구해주세요. 이토록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세상을 다 껴안겠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는 떨리는 몸으로 그 문 앞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던 4시간이 지나갔을까?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의사의 큰 외침, 힘내, 곧이에요. 기계에 연속되는 삑삑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유나린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내 심장을 수백 개의 칼날로 찍어대는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인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유나린,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 순간 분만실 안에서 한 아이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가늘지만 결연한 그 울음은 공포에 질린 공기를 갈라놓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분만실 문 앞으로 달려가 섰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하얀 담요에 둘러싸인 작은 생명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요. 나는 얼어붙은 듯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했다. 체면도, 주위의 시선도 모두 잊은 채 박살났던 가슴 한가운데에 기쁨이 번져왔다. 몸이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받아 안았다. 작고 불그스름한 아기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은 본능적으로 내 손가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내 가슴에 살포시 대고 눈물을 쏟으며 속삭였다. 어서 와, 우리 작은 천사야.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아빠와 엄마는 너를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렸단다. 잠시 후 유나린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 꼭 쥔 채 속삭였다. 유나린, 해냈어. 정말 대단했어.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나를,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고요히 맺힌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박민규, 우리 아기, 우리 아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이 흘렸다. 그래, 우리 아기야. 그리고 고개를 숙여 작은 천사를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밖에 쏟아지는 비도, 지나온 고통스러운 시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은 낯설지만 우리 세 사람의 심장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유나리는 내게 가장 순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 우리 아들. 엄마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아기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다. 마치 대답하듯이 나는 두 사람을 팔로 감싸 안고 숨을 고르며 생명의 온기와 사랑, 그리고 기적을 가슴 깊이 느꼈다. 우린 해냈어, 유나린. 나는 속삭였다. 수많은 빗소리 속에서도 내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유나린과 아기가 집에 돌아오자 마치 늦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아직 머물러 있는데도 우리 작은 집에 봄이 찾아든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벽 하나하나, 창문 틈새, 바닥을 이루는 타일들까지 모두 새 생명을 불어넣은 듯 숨을 고르는 듯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집이 아기의 옹알이와 유나린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 조심스레 내딛는 발걸음 소리에 깨어난 것 같았다. 출산 후 유나린은 매우 연약해졌다. 오래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창백해진 얼굴에 몸이 많이 야위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앉히고 등받이용 베개를 높이 쌓아 편히 기대게 했다.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은 면 소재로 정성껏 고른 부드러운 이불을 배 위까지 덮어 체온을 안정시켰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늘 이렇게 준비해두었다. 은은하게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병, 부드러운 허브차 한 주전자,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보습 크림,
작은 의자 위에는 형형색 색의 포스트잇으로 중요 페이지를 표시해둔 신생아 돌보기 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유나린이 깨어나기도 전에 분유를 타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며 창문을 살짝 열어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게 했다. 37도로 분유를 적정 온도로 맞추는 법을 익혔고 아기가 울기 전에 재빠르게 기저귀를 가는 방법도 연습했다. 노래 실력은 썩 좋지 않지만 나는 자장가 부르는 법도 배웠다. 어느 날 작은 기러기 노래를 서투른 목소리로 불렀더니 유나린이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음악 실력 덕분에 아기가 빨리 잠든 거야. 못 들으면 분명 울었을걸. 나는 얼굴을 극적이며 웃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가 좋다고 하는데. 유나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맺혀 있었다. 낮에는 주로 누워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재우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나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영양 가득한 죽부터 시원한 모유 촉진용 찌개까지 요리하기. 아기 옷은 손세탁하고 따로 널어 다림질하기. 강한 세제 대신 맑은 물로 바닥 닦기. 유나리는 가끔 농담을 던졌다. 네가 올해의 아빠 대회에 나가면 1등 딸걸?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다. 난 상 필요 없어. 내가랑 아기가 건강하면 돼. 어느 오후 나는 유나린에게 부드러운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따랐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유나린은 아기를 안고 나는 곁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하얀 커튼 너머로 비치며 유나린의 머릿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그림자를 크림색 벽 위에 드리웠다. 그 순간 내 가슴에는 부드러운 실크 같으면서도 단단한 화강암 같은 이상한 감정이 가득 찼다. 한마디로 평온이었다. 밤이 되면 아기가 깨어젖을 찾을 때 나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곤 했다. 살며시 아기를 안아 기저귀를 갈고 달래서 유나린이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날 중간에 깬 유나린은 창가에서 내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지옥을 지나 이제 천국을 움켜쥔 사람의 눈빛 같았다. 내가 아기를 요람에 눕히자 그녀가 속삭였다. 박민규, 고마워. 나는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유나린. 네가 강인해줘서, 날 믿어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그 말에 유나린은 눈물을 쏟았다. 첫 꽃잎에 맺힌 이슬같이 반짝이는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를 가슴에 꼭 안아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여린 이 작은 우주를 온 마음으로 감싸 안았다. 그 시절의 모든 작은 이정표가 우리에게 각자의 축제 같았다. 아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던 날,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나와 유나린이 함께 기쁨에 겨워 울었다.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한 날, 나는 흥분을 주체 못해 가족들에게 전화해 자랑했다. 아기가 처음으로 유나린의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꾹꾹 삼키며 울었고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이제 보니 아기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유나린은 아기를 꼭 안고 작은 손가락에 뺨을 대며 속삭였다. 네가 있고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 시절 우리의 작은 집은 소리로 가득 찼다. 삑삑 찢어지는 기저귀 소리, 숟가락이 죽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맑고 환한 아기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밤 불을 끄기 전 유나린의 부드러운 웃음과 내가 속삭이는 사랑해 라는 말. 이 평범하고 소박한 소리들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진정한 천국이었다. 매일 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그날의 기록을 남겼다. 오늘 아기가 아빠에게 5번 웃어주었어. 유나린이 죽을 한 그릇 다 먹었어. 회복이 좋아.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드러운 감정에 잠겼다. 우리는 살아있었다.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매일 서로의 사랑과 의지, 그리고 사람다운 숨결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가족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소와 평온이 함께한 성장. 첫 해 동안 박민규와 김도윤은 나와 유나린의 따스한 품에서 자라나는 새싹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겨우 고개를 내민 작은 생명들처럼 말이죠. 우리 집은 늘 아기의 울음, 웃음, 그리고 달래는 속삭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밤 아이가 미열에 시달릴 때면 유나린과 나는 번갈아 밤을 새웠습니다. 유나린이 아기를 품에 안으면 나는 서둘러 물을 데워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다친 듯 약해진 호흡 소리를 가슴으로 느끼며 두려움에 떨리는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면
그 어떤 고단함도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박민규와 김도윤이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마침내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뗄 때 집안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한낮의 봄볕이 작은 방 안으로 금빛을 뿌리던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탁자 다리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다가왔고 유나리는 환한 미소로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들, 이리 와. 우리 둘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내딛는 아이의 발걸음을 지켜보다가 마치 작은 기적처럼 아이가 유나린의 품에 뛰어들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는 호화로운 휴가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박한 나들이는 언제나 단출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피크닉 한 번에 샌드위치 몇 개,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병, 그리고 낡은 체크무늬 돗자리 하나. 한 번은 동물원에 갔는데 박민규와 김도윤은 내 손을 꼭 붙잡고 원숭이가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고 코끼리가 물줄기를 뿜을 때마다 깔깔 웃었습니다. 이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축제였습니다. 어느 아침 집 근처 호수를 둘러달리며 박민규와 김도윤은 유모차에 앉아 있었고 유나린과 나는 번갈아 가며 유모차를 밀며 동료를 흥얼거렸다. 우리는 깨달았다. 행복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있다는 것을. 사계절이 흘러가며 우리 셋은 함께 자랐다. 봄에는 마당 가장자리에 작은 화단을 열어 심었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흙장난으로 얼굴을 흙투성이로 만들었고 유나리는 부드럽게 아이들 뺨에 먼지를 털어주며 포근히 웃었다. 여름에는 좀 더 길게 바다를 다녀왔다. 잔잔한 파도 속에서 아이들은 플라스틱 삽을 들고 모래를 파며 신나게 놀았다. 가을에는 오래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 함께 구운 사과파이를 만들어 부엌 가득 달콤한 향을 채웠다. 유나리는 내 어깨 위에 아이를 앉히고 손을 뻗어 붉게 익은 사과를 하나하나 땄다. 겨울에는 난로 앞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동화를 읽어주었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내 품에 꼭 안겨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별것 아닌 감기와 지친 날들, 그리고 유나린과 나 사이의 작은 다툼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 우리에게는 서로를 더 잘 듣고 손을 더 꼭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나는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일찍 데리러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나린에게 꾸중을 들었다. 우리는 저녁 내내 서로에게 섭섭함을 드러냈다. 한밤중이 되자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녀 앞에 살포시 내려놓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했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언제나 여기, 너와 아이들 곁에 있어. 유나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친 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알아. 다만 가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것들을 잃을까 두려웠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박민규와 김도윤은 눈 깜짝할 새에 훌쩍 자랐다. 두 아이는 신발끈 매는 법을 배우고 알파벳을 읽는 법을 익히며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했다. 그럴 때마다 유나린과 나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다. 개입하지도 곧장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이를 안전한 껍질에 가두는 일이 아니라 그가 홀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버티게 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품을 벌리고 기다려주는 것임을. 박민규와 김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교복을 정성스레 챙겼다. 한 벌씩 단정히 입히고 책가방 속에 교과서와 필기구를 하나하나 담았다. 유나리는 아들의 교복 깃을 내려다보며 단추를 조심스레 잠그다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두 아이를 차례로 어깨에 업고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며 외쳤다. 얘들아, 오늘부턴 너희가 진짜 초등학생이야.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쭉 뻗어 마치 작은 새처럼 날아갈 듯 기뻐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깊은 잠에 들자 우리는 따스한 황금빛 전등 아래 마주 앉았다. 유나린이 내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정말 빠르다. 민규야, 손에 안고 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문 저편으로 멀어지는 뒷모습만 보이네. 나는 살포시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러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다행인 건 매일매일 우리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유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 지었다. 그저 손만 잡고 있으면 어디든 두렵지 않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었고
내 머리엔 첫 은발이 반짝였으며 유나린 눈가에도 가느다란 주름이 드리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사랑은 날로 젊어졌다.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깊어졌으며 더욱 선명해졌다. 기념일에 고급 장미를, 매일 밤 달콤한 말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다. 서로를 꿰뚫어보는 눈빛 한 번, 추운 밤에도 놓지 않는 손맛잡음 한 번, 세상에 지칠 때 언제든 안아주는 포옹 하나면 충분했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자랄수록 내 모습을 닮아갔지만 그 깊고 맑은 검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시선은 유나린의 완벽한 복사판 같았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한 번의 슬픔이 담긴 과거와 달콤한 현재, 그리고 찬란히 빛날 미래가 이 작은 몸속에 오롯이 응축되어 있음을 느꼈다. 어느 밤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유나린과 나는 마당으로 나가 낡은 그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총총했고 유나린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여보, 난 한때 너무나 두려웠어.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할까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되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인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드러운 밤하늘 아래 머물렀다.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전에 유나린이 심어두었던 국화꽃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말이다. 그 순간 우리, 이 작은 가족이야말로 모든 폭풍 속을 견뎌온 최고의 해답임을 나는 확신했다. 집 안이 고요에 잠기자 나는 여전히 창가 곁에 낡은 나무 의자에 홀로 앉아 검은 벨벳을 깔아놓은 듯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나린과 박민규, 김도윤은 모두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복도 저편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규칙적인 호흡, 그리고 유나린이 뒤척이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고요를 지켰다. 나는 따스한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기억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다. 나는 기억했다. 처음으로 유나린의 손을 잡았던 날, 그 작은 소나기에 무심코 새긴 약속을, 그녀를 세상의 끝까지 지켜주리라는 다짐을. 나는 기억했다. 그녀가 어두운 밤에 눈물 흘리던 순간들을, 땅에 스며드는 이슬처럼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던 그녀를. 나는 기억했다. 내가 그녀를 잃을 뻔했던 그 한순간을, 그때 나 자신마저 잃을 뻔했음을. 기억한다. 응급실 문 앞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심장이 터질 듯 뛰던 밤들을. 그저 그녀가 괜찮다 는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들을. 그리고 또 기억한다. 여름비 속에서 내 아들이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을. 퍼붓는 빗줄기와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그 울음소리는 마치 생명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내 안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구원했다. 기억한다. 유나린이 떨리는 두 팔로 아기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을. 작은 천사야 라고 떨리는 입술로 불렀고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한다. 아기의 옆에서 재우며 유나린이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이던 말을. 이 세상에는 너와 네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모든 폭풍이 잦아든 지금, 더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지 않고 은은한 바람만 처마를 스칠 때 나는 여기 앉아 나 자신에게, 유나린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험난하면서도 자애로운 우주에 속삭인다. 유나린아, 포기하지 않아 주어서 고마워. 나뿐 아니라 이 삶과도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마워. 때로는 폭풍처럼 내 영혼을 휘몰아칠 듯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주어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 화려함이 아닌 소박한 식탁 위의 웃음으로, 따뜻히 차를 우려 마시던 아침으로, 아기를 안고 조용히 잠들던 밤으로. 박민규야, 김도윤아, 너희는 부모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란다. 너희는 갈갈이 찢겼던 사랑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해주는 존재야. 부디 굳세게 자라주렴. 모두가 희망을 잃었던 그 시간 속에 너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은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고통 속에 맞잡은 작은 손길이며 폭풍 속에서도 놓지 않는 포옹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박민규야, 앞으로도 힘든 날들과 길고 지루한 비 오는 계절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는 이미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헤쳐나왔고 절벽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 손을 꽉 붙잡기로 선택했어. 그러니 내일이 어떻게 펼쳐지든 유나린의 그 깊은 눈빛과 내 환한 미소만 있으면 용기 내서 진심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 창밖은 여전히 고요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랑이며 은은한 자장가를 속삭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본 뒤 눈을 감았다. 이제 내 안에는 더 이상 옛날의 시린 공허가 아니라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고 싶은 두 작은 존재의 확고한 심장 박동이 가득 차 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일 거야. 고마워, 유나린. 고마워, 이삼.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준 이 순간에 시간은 작은 시내처럼 잔잔히 흘러갔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우리 부부의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났고 첫걸음을 뗐던 그 아이들은 이제 또렷한 눈빛과 따스한 미소를 지닌 청년이 되었다. 어느 아침 유나리는 문간에 서서 가방을 맨 아이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빠르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그러게 엊그제만 해도 공원에 안고 데려가던 아이였는데 이제 부모보다 키가 크네. 유나리는 눈가를 적시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은은한 기쁨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박민규와 김도윤은 건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는 말했다. 저는 우리 집처럼 안전한 곳을 짓고 싶어요. 우리 둘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들려주던 옆집 이야기와 침묵 속 꼭 껴안아주던 포옹이 아이에게 집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의미로 뿌리내린 것이다. 이후 맞이한 설 연휴마다 작은 집은 더 활기찼다. 박민규와 김도윤은 친구들을 데려왔고 집안은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유나리는 늘 외쳤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잊지 마. 성대한 연애가 아닌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집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해 박민규가 수줍게 한 명의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었다. 아이의 친구는 어린 시절 유나린의 눈웃음을 꼭 닮은 소녀였다. 유나린은 아들과 그 소녀 그리고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사랑을 배울 때가 되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에는 계속 이어질 사랑의 물결이 살포시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박민규와 김도윤은 우리 앞에 앉아 여자친구와 손을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집을 짓고 싶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처럼요. 유나리는 눈물을 흘렸고 나 역시 목이 메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집은 벽돌이나 기와가 아니란다. 사랑이 있고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야. 아들은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장을 마주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나와 유나린이 작은 아이를 지키던 시절을 넘어 아들의 성장과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민규와 김도윤의 결혼식 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유나린은 실크 백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마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살짝 드러낸 채 환하게 빛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아들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두 아이가 고개 숙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릴 때 유나린과 나는 서로의 손을 더 굳게 맞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펐어가 아니었다.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흐른 뒤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얀 모래사장을 따라 나란히 산책을 했다. 나는 조약돌처럼 작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다이어리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고 유나리는 창가에 앉아 손으로 뜬 스웨터를 조용히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즐겼다. 해질 무렵이면 우리는 따뜻한 차를 우려 창문을 열고 노을이 바다 밑으로 사라져가는 광경을 나란히 지켜보았다. 그 순간은 마치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가끔씩 박민규와 김도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작은 가정이 우리를 찾아왔다. 아이들은 해변을 누비며 까르르 웃었고 유나리는 막내 손녀를 안아보래 가볍게 입맞춤하면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에 내가 민규와 도윤을 처음 안았던 바로 그때와 똑같구나. 나는 다정히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건넸다. 우리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지. 그렇지? 유나리는 고개를 돌려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 힘겹던 시절의 가냘픈 손이었지만 이제는 부드럽게 단단한 굳은 살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도 매일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 밤이 깊으면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내딛는 발걸음 자체가 곧 행복이다. 일기장을 덮고 나는 잠시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유나린.
고마워, 이 삶. 그리고 고마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사랑하는 유나린에게. 나는 지금 해변가의 작은 집에 앉아 있다. 이제 깊은 밤이지만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조용히 속삭이고 네가 잠들기 전 내게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이 곁에 놓여 있다. 내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 아니다.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니다. 단지 네가 너무 그리워서이다. 내 옆방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는 너를 생각하며 사랑에 떨리는 이 마음을 글로 남겨두고 싶었다.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작은 키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내 거친 손을 덥석 잡아준 순간을. 너는 예고도 없이 내 삶에 성큼 들어왔고 그 즉시 나는 알았다. 언젠가 네가 내 전부가 될 거라는 것을. 나는 한때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가진 것 속에 갇혀 스스로 외로웠던 소년이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운동장에서 내 손을 잡아 끌어 친구에게 사과하게 만들던 날, 도시락 반을 내어주던 날, 공터 한가운데서 내 잘못으로 울음을 터뜨린 친구를 달래라며 내 등을 세게 친 날. 그 모든 순간 나는 너 때문에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 삶은 우리를 여기저기로 흩어놓았고 한때 헤어졌던 그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밤을 황혼빛 독서등 아래에서 너를 그리워하며 보냈다. 커다랗게 훌쩍 어른이 되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너를 향한 작은 자리가 남아있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난 그날, 소란스러운 동창회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눈맞춤과 미소만으로도 나는 너를 알아보았다. 너는 변함없었다. 여전히 그 눈빛, 그 미소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우리는 어설프고 서툴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고 가족과 세상의 편견, 내면의 두려움마저 맞서 싸웠다. 때로는 절망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기도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할 것이다. 너와 손을 맞잡고 이 세상의 모든 험난함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늘 내 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삶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너를 사랑하는 박민규 드림. 끝.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야. 유나린. 이제 내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내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자리했네. 박민규와 김도윤도 각자의 작은 가정을 이루었고 봄날이 고요히 오가듯 세월이 흘렀지. 나는 너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박민규, 파크민규. 고마워. 유나린.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곁에 머물러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가장 진솔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와 줘서. 화려할 필요 없었어. 진심이면 충분했으니까. 다음 생이 있다 해도 나는 권력도 왕족도 위대함도 필요 없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너를 만나고 싶어. 햇살 가득한 작은 길 위에서 바람 부는 어느 오후에 네가 처음 그랬듯 나를 향해 웃어주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손을 잡고 속삭이고 싶어. 유나린. 나와 함께 걸어줄래? 영원히 너를 사랑해.